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1권 독서편 오늘은 파트 2 문제 분석의 3-1 내용에 관한 문제에서 문맥적 의미 문제와 주제 찾기 문제를 정리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제를 찾는 걸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요 문맥적 의미 문제랑 주제 찾기 문제는 여긴 4, 5등급 학생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요거는 1, 2등급 학생들이 꼭 봐야 될 동영상인데요. 이 문맥적 의미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주는 문제인데 4, 5등급 학생들은 이걸 단편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계속 틀리거나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와 문장을 근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글쓴이 입장에서 파악을 해줘야지 이 문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4, 5등급 학생들은 특히 단어 문장의 의미 틀린 학생들 이 동영상을 꼭 보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습관을. 자, 그다음에 주제 찾기는 대부분 1, 2등급 학생들이 주제를 찾지 않고 지문을 해석해 주는데 이게 주제 찾기 문제는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제를 찾는 습관을 길러야지 내용 문제와 보기 3점 문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2등급 학생들은 이걸 보시고 반드시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청취 후에는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데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4, 5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문맥이라는 건 글의 맥락상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묻는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이 단어나 문장을 흐름상 보지 않고 그냥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글쓴이의 입장이랑 연결시켜서 단어와 문장을 읽어줘야 되는데 자, 모든 글은 글쓴이가 자기 입장에서 이 단어와 문장을 취사 선택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지 않고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문에는 철수는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니까 모범생이다가 답이 돼야 되는데 아, 열심히 공부하니까 착하네, 그래서 착하다에 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출제자들은 그렇게 낚이라고 문제 선지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 출제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인데 자, 오늘은 그렇게 4, 5등급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의적 해석하는 친구들은 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단어의 의미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문장의 의미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지? 근데 이제 이건 단어나 문장의 차원에서 묻는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라면 이건 세부적인 단어,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돼? 이런 형태로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건데 모든 단어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 사전적 의미가 있고 문맥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사전적 의미는 예를 들면 손하면은 사람의 손, 그죠?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래서 기본 의미, 중심적 의미, 사전적 의미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국어 사전에 실리는 기본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이 대학교 시험에 합격한 친구들한테 피자 20판을 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선생님 손 크시네 하면 이 손이 큰 거예요? 통이 큰 거예요? 통이 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문맥적 의미예요. 그럼 문맥적 의미는 글의 흐름상 단어와 문장이 어떻게 쓰여있는가 파악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그냥 단어, 문장만 읽고 어떻게 답을 하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단어와 문장을 글 전체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걸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문맥적 의미 푸는 방법은 밑줄만 읽지 말고 문단 전체를 일단 읽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틀린 이유는 앞뒤 흐름상 상황과 맥락에 맞게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줘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읽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제 지문에 사과라는 단어가 있어, 기억에. 그런데 그럼 어떻게 먹는 사과인지 미안의 사과인지 앞뒤 흐름을 봐야지. 앞에 문장과 뒤 문장을 다 봐야 되는데 그 사과라는 단어만 보고 어떻게 돼? 먹는 사과 이렇게 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틀리겠죠, 그죠? 자, 문맥적 의미는 글의 흐름상 단어 문장이 어떤 맥락에 쓰였는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단 전체를 읽어서 어떻게 돼? 단어 문장을 파악해야지 어떻게 돼? 맞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밥이 있죠. 밥. 우리 밥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밥만 보고 먹는 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밥을 만드는 행위를 경제학에서 생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해선 노동 대상이 있고, 노동 도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돼? 사람들의 인력인 노동력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 경제학의 의미에서 밥의 의미는 생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문을 보면 밥이라는 단어에 밑줄 그으니까, 아, 먹는 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밥의 의미는 근데 어떻게 돼? 경제학에서 밥의 의미로 인간이 생산을 통해 산출한 의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는 밥은 사전적 의미 기본 의미가 되고 생산을 통해 산출한 의미는 어떻게 문맥적 의미가 되니까 반드시 사전적으로 읽을 게 아니고 문맥상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글쓴이의 입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앞뒤 흐름상 읽어줬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앞뒤 흐름상 보아도 잘 해석되지 않거나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글쓴이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단어, 특히 비문학에서는 이 조금 어려운데 단어와 문장 글쓴이의 입장에서 취사 선택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도 그걸 제대로 읽어주려면 글쓴이의 입장에서 단어와 문장을 해석해줘야지 우리가 맞겠죠, 그죠? 따라서 문맥적 의미 형태상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 글쓴이의 입장을 추론하는 문제에 가깝고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하는 주제 찾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글의 주제는 글쓴이의 입장과 관점이 개입되기 때문에 입장과 관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도 쉽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를 잘 풀려면은 글의 주제나 관점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전통과 자랑스러운 독창을 가진 문화이지만 공중도덕이 어떻게 아주 뒤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여기 예시를 들은 거죠. 전철을 타는 일이 자주 겪는다. 승객이 적어 빈자리 보이는데도 내리는 사람이 가슴팍을 밀치거나 전동차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파트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도 그런 일을 자주 겪는다. 그럼 이게 이제 문맥상 무엇이 그리 급한가? 그럼 이건 어떤 맥락에 쓰였는가 우리가 파악해 주는 게 문제로 나겠고요. 그럼 일단 이게 그 전체의 중심 문제 제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자동차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돼? 사회의 어떻게 경쟁 체제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도덕재무장의 의미가 문제로 날 건데, 자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교통률에 빠진 해가 거의 없다. 이 부끄러운 기록은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이룩하면서 사라지겠지만 무슨 도덕재무장 같은 것을 통해 되진 않는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땀을 일한 만큼 잘 살 수 있고 비인간적인 경쟁을 강요당하지 않는 민주적 체제를 이루어야지 자동차 문화에 꼽힌다는 것은 어떻게 변함없는 일이다. 그럼 일단은 문맥상 뭐가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사회 경쟁 체제가 그 원인이야.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 이런 일들은 도덕재무장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흐름상 이거의 의미가 앞뒤 맥락상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앞뒤 흐름상 얘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파악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면 A에 반영된 글쓴이의 의도고, 이제 글쓴이가 B를 어떻게 돼? 문제점을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럼 일단 글을 먼저 분석해보면 한국 자동차 문화의 문제점을 분석한 글인데, 이제 우리는 공중도덕이 없다. 그죠? 가문단에서. 그 다음에 한국 자동차 문화의 문제점을 구체하고 있고, 다문단에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체제가 원인이고, 라문단에서 어떻게 돼? 비인간적인 경쟁을 강요되지 않는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무엇이 그리 급한가? 한번 볼게요. 자, 전철이나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타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무엇이 그리 급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이제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질책하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문단에서 비인간적인 경쟁을 강요당하지 않는 민주적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자동차 이런 잘못된 문화가 해결된다라는 것으로 보니까 무엇이 그리 급한가는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돼? 현실을 질책하면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럼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답이 중요한 건데 자, 이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자의적 해석인데, 자, 자신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반성하고자 한다. 이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한 게 아니죠.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행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 그리 급한가? 이것만 봤을 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무엇이 그리 급한가? 이것만 보면은 대부분.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한 시비를 가린다. 그럼 무엇이 급한가라는 문장만 봤을 때 또 어떻게 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럼 무엇이 급한가면 어떻게, 이거 공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맥락상 어떻게 제대로 안 읽고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현상의 원인을 어떻게 돼? 규명하고자 한다. 전철이나 엘리베이터를 서두르는 사람들에 대한 거지. 그지? 그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답은 전체 흐름과 맥락을 부분적으로 읽은 것들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흐름을 안 읽어. 전체 흐름을 보고서 이게 어떤 흐름을 쓰는가 파악해 주는데 그냥 그 단어나 문장만 보고 여기서 어떻게 답을 고른다는 거예요. 이건 문맥적 의미는 문맥이라는 글의 맥락상이거든. 그러니까 앞뒤 흐름을 반드시 봐줘야지 얘기들이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읽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만년사오던 걸 못 벗어난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 이거는 겁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고치니까 지금 4, 5등급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 의미는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흐름상 파악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은 1번인데 도덕재무장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많이 틀리는 경우예요.
자, 왜 답이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3번 문제는 도덕적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인데, 자, 글쓴이 입장을 파악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이거는. 자, 이제 비인간적인 경제가 강요당하지 않는 민주적 체제를 이루어야지. 인간의 얼굴은 자동차 문화를 꽃피운다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글쓴이 자동차 문화가 비인간적인 경쟁을 강요당한 사회 체제가 바뀌어야지 해결되는 건데, 개인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야 우리 재무장이랑 다시 무장한다는 얘기거든. 아 우리 도덕적으로 좀 뭔가 어떻게 돼 마음을 다지자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글쓴이 입장과 연결해서는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 재무장 해결이 안 된다는 거니까 답은 당연히 1번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글쓴이 입장을 파악하지 않으면 100%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오답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도덕 재무자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장만 있을 때는 어때요? 구어적 차원에서 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번을 답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나 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도덕 재무장을 해결이 안 되나? 운동이니까 그래 운동을 전개할 행정력이 미흡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국적 동참을 이끌 강절이 없구나. 국민의 호응이 힘들겠구나를 답하는 학생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도덕 재무장으로 안 된다. 이것만 봤을 때. 자, 그럼 단어나 문장만 보고 자신의 주의를 개입시켜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맥상 읽으면 3번에서 5번은 금방 답이란 그 오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주관을 개입시키지 말고 지문에 맞게끔 글쓴이가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해줬는가 이걸 자꾸 파악하신 걸 해줘야 돼요. 그럼 글쓴이가 어떤 입장의 단어, 문장을 얘기했는지 생각하면 정답은 쉽게 찾아지는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1점짜리 났었는데 지금 이제 2점짜리거든요. 근데 단어나 문장에 착안해서 읽는 것들은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반드시 고쳐야 될 습관이니까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찾기 문제 들어갈 건데요. 자, 이 문제는 요즘에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데, 예전에는 지문당 하나씩 나오거나 아니면 지문에서, 네 지문에서 한두 지문? 한두 문제 났는데, 이제 이 주제가 빠져 있는데, 제가 이제 굳이 주제를 넣은 이유는 사실 주제가 문제로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용 일치나 보기 3점의 답은 거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답으로 만들까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정답으로 만들까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을 정답으로 만드는데 당연히 주제 찾기를 또 하면은 내용 일치 답도 주제 또 보기 3점의 답도 주제 그 다음에 또 주제 찾기가 그럼 3개가 된다는 거야. 문제를 출제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반드시 주제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특히 상위 등급 친구들은 이 주제 찾기를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와요. 왜? 중요한 그 내용 문제는 거의 다 주제가 답이기 때문에. 자, 그럼 주제 찾는 방법 읽어줄게요. 이제 발문형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주제 찾기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비문하고 논설문 아니면 설명문이랬죠. 논설문의 주제는, 이제 논설문의 주제라고 얘기하고, 설명문 중심화제, 그치, 서론에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볼게요. 설명문은 서론에, 논설문은 결론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글쓴이 항상 중요한 내용을 시작과 끝에 배치해요. 항상. 그래서 주제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단을 주요 문단이라고요. 주요 문단 보통 글의 앞뒤. 그러니까 가나다라마 5문단 있으면 가문단 아니면 마문단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논설문의 경우 주제는 글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설명문의 경우는 앞에 있으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앞뒤를 잘 보면은 주제가 쉽게 찾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요약하면은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중에 컴퓨터의 발달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컴퓨터가 인간의 필적한 이성과 감성을 소유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예술도, 그지? 예술행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돼?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컴퓨터가 어떻게 돼? 이제 예술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지만 스스로 예술행위까지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나 아직은 예술활동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예술 양식 그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창조를 극대화시키거나 생산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그럼 예술의 컴퓨터의 영향력에 대한 얘기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과학과 예술은 공존해 왔고,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돼? 컴퓨터의 영향력은 증대될 것이다. 그럼 이제 전체 흐름을 읽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내용을 주제를 찾아보자고요. 자, 일단 문제 제기를 잘 찾아야 돼. 이제 서론이 가가 아니에요, 가가.
여기까지지.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이 문제 제기면은 전체의 중심화되면은 전체가 다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과학과 예술 중에서도 컴퓨터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전체가 다 컴퓨터와 예술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서론으로 보고 결론을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부분 그죠? 마지막에 컴퓨터 역할은 증대된다. 이게 중심 그 주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로 출제됐을 때 컴퓨터가 예술 활동에 어떻게 돼?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니까 어떻게 돼? 서론 결론 정리해서 묶은 거는 네, 여기 답이 되는 건데.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잖아요. 선지가 나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문제 제기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가문단이 주제문이 될 수가 없고요. 왜? 대부분 글이 첫 문단 중심화제를 꺼내지만 이 지문은 어떻게 나까지가 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 걸 구조 파악하는 건데 이 구조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들의 낯설거나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꺼낼 때는 글쓴이는 어떻게 돼? 누구나 다 아는 일반적인 얘기를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펼치는데 이 지문 역시 과학과 예술의 공통점 차이점을 먼저 가해서 설명했어. 그 다음에 중심화적인 컴퓨터로 어떻게 돼? 한정을 한 거지. 나문단에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건데 과학과 예술의 관계가 주제가 되려면은 글 전체가 이렇게 가야 돼. 과학과 예술의 관계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가는 중심화제를 꺼내기 위한 보조 문단으로 기능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예술 행위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으면 이건 틀린 거겠죠. 왜냐면 이건 어떻게 돼? 아직 힘들다고 했으니까 이건 글쓴이가 얘기한 거랑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모든 글의 주제는 서론과 결론에 있다. 논설문은 서론에서 어떻게 돼? 문제 제기를 본인의 의견을 결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고 설명문은 보통 서론의 중심화제를 제시하고 결론에서 요약 정리 마무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 다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서론과 결론을 잘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론과 결론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 서론이 어디까지고 본론이 어디까지고 결론이 어디까지고 이렇게 구조를 나눠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떻게 주제는 앞에 아니면 뒤에 있다. 요건 먼저 염두에 두시고 중심 내용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주제는 쉽게 찾아질 겁니다. 자, 오늘 문맥적 의미와 주제 찾기 문제 강의 마치겠습니다.